책이고요.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21세기의 현대사상, 마지막으로 21세기 들어서부터 2010년대까지 전개에 대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들레주가 사망한 것이 1995년이고 데리다는 그 후인 2004년에 빠이빠이 세상을 떴는데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프랑스 현대 사상의 황금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굉장히 현대 사상에서 되게 새로운 걸 낸 거죠.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굉장히 유서 깊은 대륙 철학이 있고요. 원류죠. 그리고 영미 분석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현대 사상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라캉이 좀 많은 영향도 미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전 세대들이 너무 잘 나갔고 그 이후 차세대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메이야수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메이야수의 주저 유한성 이후는 21세기 프랑스 현대 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저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말하자면 그런 혁신 이후에 되게 또 반짝할 만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에 비해서 그 뒤에 뭔가 스타적인 후배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하자면 데리다, 들레즈 등과 동세대이면서 뒤늦게 재평가되고 다시 읽히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새로운 패션이 아니라 다시 또 재활용하는 느낌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재평가되고 다시 읽히게 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알랭 바디우입니다. 바디우는 특히 들레즈에게 대결 자세를 취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한 프랑스 현대 사상의 면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서 있는 입장이었는데 수학의 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을 둔 독특한 작업이 세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젝은 슬라브의 지젝 있잖아요. 그분은 알랭 바디우고 미친 마오주의자라고 했거든요. 그걸 들었어요. 근데 또 저는 지젝이 너무나 유물론자라는 점에서 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유물론에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적 세계가 뭔가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는 알랭 바디우의 주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라리엘도 있고요. 자크 랑시에르라고 해서 무지한 스승, 어떤 지적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이분의 책도 저는 좋았습니다. 좌익 철학자입니다. 근데 진짜 뭐 우리나라는 너무 빨갱이 문화가 심한데 그 이성복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입에서 음식을 먹고 항문으로 배출하는 게 본능이라면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출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좌파의 개념들이 후자를 지지하는 쪽이 많죠. 그래서 좀 아니 사람이 우리가 좀 더 옳은 가치를 추구하면 약간 좌파를 지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포퓰리즘 이런 건 진짜 더럽고요. 그런 거 이용하고 그 좌파 정치인 한 사람이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를 전 믿지 않거든요. 불가능해요. 쥐가 같은 인간인데 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는 우파보다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충족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점은 좌쪽인 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조금 더 그래서 진보주의라고 하잖아요.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제 사견이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이 책 쓴 사람이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어떤 일본에서의 부정신학 비판이란 게 있나 봐요. 아마 이런 거 할 때 좀 나는 한국이 좀 아쉽다. 뭔가 좀 중국도 뭐 그래도 중국은 동양 사상의 중심지였잖아요. 보면 항상 우리가 중국의 것들을 다 수용했잖아요. 사상이 많잖아요. 중국에는. 또 동양에는 인도의 어떤 불교 철학이 있을 거고 그렇죠? 한국의 철학은 좀 성리학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조선 말아먹고 그 뒤에 막 우리 식민지 시대를 살잖아요. 그때 뭐 민족주의 사상 같은 거 조금 있었겠죠? 민족 자결주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뭐 뒤에 있나? 급속하게 산업혁명을 했고 물질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가 있고 사상이 좀 없지 않나? 우리만의 어떤 원류 사상? 그런 거 보면 나라가 작아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어떤데요? 라칸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떡당하다 떡당해. 한국도 한 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잖아요. 내 조국. 사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 세계인으로서 평등한 건 맞는데 또 약간 세뇌되어 있죠. 한국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멋진 사상이 있으면 그 똑똑한 게 최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어떤 아주 지적이고 완전 지성적인 그런 사상이 나오면 그게 진짜 국가의 문화 자본이고 소프트 파워인데 그죠? 그런 게 없다. 아쉽다. 지금 청년들 자살률 너무 높고 출생률 저조하고 고령화가 이래 심화되고 한번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길 기원하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그거여야 돼요. 제일 빨리 이기는 방법은 똑똑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치안을 가는 게 너무 제가 과학을 밉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과학이 중심인 사회는 그렇게 강국이 되지 못했어요. 끝은 문과거든요. 과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은 어떤 대전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 대전제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문과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 모두 잘하는 애들 의치안에 이렇게 눈이 벌게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약간 여러분 뭐 똑똑한 건 맞는데요.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 매뉴얼 정해진 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지만 자꾸 제 사견이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클 마멋인가? 건강격차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래서 제가 과학을 싫어한다고요. 그 집에 엄마는 창녀고 아빠는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오빠는 자기를 맨날 폭행하고 거기 있는 여자애가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왔어. 뇌랑 뇌파도 진단하고 뭐 여러 가지 설문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으로 판명이 났어. 그러면 거기서 과학 쪽의 의사는 무슨 짓을 해요? 알약 몇 개 주잖아요. 그걸로 네 뇌에서의 어떤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항우울제 이런 거 처방해서 그거 먹잖아요. 그리고 뭐 상담 같은 거 하겠죠. 근데 그게 그 여자의 어떤 질병을 근원적으로 고쳐줄 수 있냐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딱 싫어하는 게 과학의 그런 지점이라고요.
사족이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다소 비꼬아 말하면 과거의 슈퍼스타의 그늘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프랑스 현대사상 연구업계가 연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쉽습니다.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들레즈나 데리다 같은 과거에는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이게 학문인가 라며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던 최전선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미지의 세계에. 그 사람들 완전히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나 들레즈를 얼마나 올바르게 읽는가 하는 재아카데미즘화가 크게 진행되어서 그들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이 극히 진지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대 사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계승하는 방식으로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은 사변적 실제론이거든요. 저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걸로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저도 거의 사고의 끝바닥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은 설명을 하냐지만 절대 정답은 알 수가 없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만들어 가니까 그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저도 제 이론이 있고 제 생각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만 알아주지만 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세계의 꽃을 피울 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라캉이 어떤 도달한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현실계, 의미를 배제하는 그 현실계에 대해서 또 여기서 뭔가 급진적인 어떤 발전이 혁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언저리를 이렇게 뱅뱅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주목하는 어떤 사상들을 좀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변적 실제론인 것 같아요. 21세기에 하나의 큰 운동이 일어났다. 사변적 실제론인데 그 불쏘시개가 메이야수의 유한성 이후이며 출판이 2006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하네요. 그죠? 그래봤자 또 20년이 다 돼가지만 네 사람이 2007년에 런던 대학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워크숍을 열었고 학회겠죠. 그때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의 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인 거죠. 지금이. 네 사람의 작업은 다르지만 사변적 실제론은 인간에 의한 의미 부여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의미를 배제한다라는 그 영역,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저 단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사물 쪽으로 향한다는 방향입니다. 의미보다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을 문제 삼는 어떤 신종, 실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의미를 배제하는 실제계, 현실계, 외존하는 그 지식이 있는 곳, real, 현실, 진짜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 요런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야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와 관계없이 그저 단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일의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욜로 티네요. 저는 그걸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유일한 진리로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메이야수는 수학을 불러옵니다. 수리적 사고야말로 사물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셈입니다. 어, 음...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게 있다고 믿고는 싶어요. 그냥 이건 메이야수의 생각인 거죠. 그죠? 주장한다라는 거라고요. 주장. 메이야수의 주장. 자연 언어에 의한 의미 부여의 바깥에 있는 것은 것 같은 객관성은 수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라는 게 핵심이다. 데리다, 들레즈, 푸코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의미다 라고 확정할 수 없고 항상 취하는 관점에 따라 의미 부여가 변동한다는 의미의 결정 불가능성 혹은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락강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향락하기 위해서 짓거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하는 거랑 향락은 거기에 어떤 패턴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일치할 때도 있고 불일치할 때도 있고 굉장히 랜덤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지만 사실 그 엉엉 우는 자체가 괴로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나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쾌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캉이 제시하는 어떤 향락이란 건 그런 지점이겠죠. 쾌락이라는 건데 그 쾌락보다 더 어떤 주의상스라는 것, 우리가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과도한 쾌락이라는 거죠. 어떤 그것. 라칸이 이제 그런 지점들을 봤던 거고 지금 메이야수는 사실은 궁금한 거야.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배제되는 그것을 사실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제 이론도 그걸 쫓고 있다니까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의적으로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게 메이야수고 거기에서 이제 수학을 끌어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좀 그거 한 게 여러분 그 행정고시 보면 피셀 있잖아요. 피셀 1차 시험. 거기에 논리 퀴즈 같은 거 나올 때 우리가 논리학에서 약간 수리적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왜 수학적으로 다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메이야수가 수학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이유겠죠.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언어로 생각하지만 그 언어와 같은 것 중에서 수학이 조금 더 언어의 어떤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깨끗한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증명이 되니까 일단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수학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메이야수는 우리가 그 어떤 실제를 일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더 볼게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결정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주요 요지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되게 상대주의적으로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좀 혼란 오게 하는 그랬는데 그런 현실의 복잡함이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푸코라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자가 지배에 가담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역학이 복잡하게 있다는 식으로 현실의 복잡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의 어떤 이런 상대주의성이었잖아요. 저도 거기엔 되게 동의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쁘잖아요. 제가 그걸로 댓글 달았다가 진짜 되게 욕을 먹지만,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게 모든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댓글들이 모든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아시죠? 근데 우린 되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더 이런 예로 말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 무대에서 가장 이쁠 때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저 사람의 진실된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대 조명이 굉장히 밝잖아요. 화장 날아가는 거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부색은 검은 애들도 엄청 허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조명을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하겠어요. 물론 예쁜 사람들이지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무대에서 예쁘면 너무 예쁘다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전부인 마냥. 아닌 걸 알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속기 쉽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현대사상의 경향은 단순화되고 소박한 상대주의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인간은 애초에 정신분석적으로 말해도 과잉적인 존재이며 과도한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죠. 일정한 의미의 틀을 벗어나 사물에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것이 뚱딴지 같은 망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설정으로서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과잉이다라는 인간상이, 이게 라캉이 끼친 영향이겠죠. 인간상이 현대 사상에서 기본값인데, 이에 대해 일부 상식적인 비판자들은 팩트가 중요하다. 흔들림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 정답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거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입장인 거죠. 이 영적인 게 여러분 되게 사이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서 6단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싶다는 거죠. 나와 너가 모두 행복한 길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의 지성이다 라는 입장인데, 근데 저도 그게 좀 어려운데, 이건 제가 제 이론에 대한 생각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철학에서 되게, 철학자들 중에서도 되게 주목받는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여러분 되게 똑같아요. 가능성으로서 똑같죠. 저도 여기까지 도달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메이야수처럼 유명한 학자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게, 저는 진짜 관심만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깊이 파고들고 자기가 호기심이 있고 또 시간을 할애하면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항상 다 있다는 거죠. 발휘를 어디까지 했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수학 경시, 세계적인 수학 경시 올림피아드 문제 풀어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거 못 푸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근데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애가 초등학생이 다른 어른 보고 어른이라는 그 관념이 있잖아요. 얼마나 웃길까요? 나보다 지성적으로 멍청한데 왜 어른이지?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른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도 사회 규칙이니까 아이 얘다 어른이다 해준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뭔가 진실된 그 상황이랑 만날 때 어떤 패든 걔는 질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럴 자유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윤리와 도덕과 선하고 옳은 것으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에너지도 쏟고 힘드니까 우리는 가끔 정해져 있는 정답들을 그냥 하거나 자기 꼴리는 대로 내뱉어 버리거나 그럴 때가 종종 있을 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흔들림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에 메이야수가 이제 등판하는 거겠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정말 락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철학자를 제가 직접 안 만나봤잖아요. 설마 락강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전혀? 근데 이에서의 반응은 저는 그래서 정답은 없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말하든 2차적인 자료잖아요. 본질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강한 집착이고 환상이고 광적인 태도 아닌가? 미친 사람의 소리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메이야수라는 그 철학자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미친 사람일까? 그럼 내가 걔를 미친 사람으로 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사람이 유명하고 똑똑한 철학자라는 타이틀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메이야수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흔들림 없는 객관성은 수학적이라고 여겨지지만 메이야수의 경우는 사물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면 세계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메이야수에 따르면 이 세계에 이렇게 있다는 것에는 필연성이 없다. 관계가 없다. 우연성, 오케이. 세계는 우연히 우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는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객관적 세계는 근본적인 우연성 아래에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극단적 논의에 의해서 비로소 세계가 그저 사실일 뿐이라는 것을 깊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오호라. 단순히 정답은 있다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이렇다는 것에 필연성이 있다면 세계에는 숨겨진 존재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충족 이유라고 합니다. 메이야수는 지워버리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저 있을 뿐인 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연과학적 세계상을 근본적으로 정당화하는 철학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인과성, 우리 입맛에 맞대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긍정했던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넘어와서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확실히 의미를 배제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의미를 배제하고 외존하는 지식으로서 있는 어떤 실제를 이런 식으로 메이야수도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세계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금 그러한 한에서의 설계를 그저 기술하는 것이 술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순성까지 다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모순이라고 보이지만 어쨌건 그것이 세계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간의 그런 약간 의미를 조금은 희석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음,
메이야수에게서는 확실히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의 객관성을 따진다면 객관적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것이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더 고차적인 실제 그 자체에 미치는 상대주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어떤 보편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메이야수의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주면 참 좋죠. 현대 사상에서는 사물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의미가 일탈하고 다양화하는 것을 논하는데 그것은 메이야수에게서 더욱 실제의 수준에서 철저해집니다. 메이야수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상대주의에 대한 역주행에 의해 오히려 더 깊은 상대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론들이 있고요. 봅시다. 하나의 신체가 실제한다. 그것에 깊은 의미는 없다. 메이야수의 절대적 우연성의 철학은 자신의 수수께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외존한 나의 인식 자체를 벗어나는 나, 외존하는 지식을 둘러싼 아우구스티누스적 무한 반성의 그 직전으로 라는 푸코의 방향성과 은밀하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메이야수식으로 말하면 이 신체는 언제 전적으로 다른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 중국에서 장자가 꿈에서 본 것처럼 나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체는 고장나고 병들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붕괴되어 다른 물질과 섞입니다. 내가 이런 것의 필연성을 찾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짜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짓거린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게 인간의 병이라고요. 신체의 근본적인 우연성을 긍정하는 것, 그것은 무한한 반성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문제와 유한하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이한 다른 종류의 수수께끼를 획득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닿을 수 있는 사고의 끝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